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러시아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미국의 이 달러화 의존도를 줄여온 것으로 알려져 대러시아 제재가 기대한 만큼 러시아에 타격을 주지 못하는 대신에 세계 각국들이 국제 유가 상승과 고물가 등이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IMF가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예측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난 주말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그 여파 때문에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 전체가 받을 영향이 상당하다, 좀 타격이 심할 것 같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IMF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또 대러시아 제재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보다는 그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이제 제재하고 있는데, 서방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이어서 주목됩니다. 그래서 물론 침공 자체로 인한, 전쟁 자체로 인한 악영향도 물론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대러시아 제재가 세계 경제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제재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참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도 난감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IMF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IMF가 예측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경제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역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거라도 확실히 예측이 되고 그렇게 예측된 대로 흘러가면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니까 결국은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데, 예측이 안 되는 부분, 불확실한 거, 이게 가장 경제에서는 안 좋은 건데,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IMF 얘기고요. 물가 급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 가열되고 있다. 예,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연방준비제도도 이번 주에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할 텐데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과연 그런 금리 인상 단행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또 이 악재로 등장했다는 얘기고,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게 전 세계의 그 서민들과 빈곤층에게는 결정적인 그런 타격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곤층 서민들은 이제 식료품이나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유가나 물가 급등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인 것으로 좀 꼽히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이 심화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피해도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지금 CNN 속보를 보면 계속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경제에 안 좋은 이런 상황도 좀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제는 사실 회복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거의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나는 바람에 이게 결국 그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 회복이.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경제 정책이 코로나19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정상으로 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완전히 또 좀 뒤죽박죽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IMF는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국제신용평가사죠, 네. 무디스도 좀 비슷한 예측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무디스도 지난 주말에 거의 같은 시기에 좀 비슷한 예측을 했는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악영향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 더 경제를 힘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무디스는 전망을 했고요. 전쟁 그 자체와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세계의 그 공급망,
공급망 생태계의 최대 악재가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생산이라든가 공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또 원유, 뭐 곡물, 또 각종 광석이라든가 원자재 이런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원자재가 되는 그런 것들의 이제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 반도체 문제, 전쟁이 길어질수록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무디스가 예측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쓰이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동차, 그럼요. 컴퓨터, 핸드폰. 핸드폰이라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반도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이 안 된다면 이거 굉장한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디스도 굉장히 좀 우려 섞인 그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의외로 좀 버텨내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힘들어서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기간에 그런 어려움을 참아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이 제재를 받고 있지만 버텨내고 있다는 거죠. 이 그동안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의 대립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전부터 오랫동안 계속돼 왔기 때문에 러시아도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자주 자신들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러시아도 이 제재를 당할 때 어떻게 그 난관을 피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러시아 그 보도 나온 것을 보면요. 러시아가 보유한 금이 2,300여 톤 그리고 외화가 약 6,300억 달러 이 정도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외화 중에서도 약 4,106억 달러를 해외에 분산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또 외화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버텨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네. 장기전을 피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세게 저항하고 러시아가 생각보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가 유리하고 그랬죠. 예 러시아에게 불리하고 러시아가 당황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과연 뭐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의 저항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건 사실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장기전으로 가도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러시아의 계산입니다. 러시아도 나름대로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서방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특히 그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미국이랑 너네들이 나를 제재하면 나도 힘들어지지만 너네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보자. 우리가 힘들어지나 너네가 힘들어지나 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과 고유가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이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조치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라든가 또 독일의 대형 은행 등이 러시아와 깊숙이 지금 연관돼 있고 뭐 거래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를 너무 심하게 저지하면 뭐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은행들 기업들이 다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무역 협력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우방 국가들인데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무역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스위프트에서는 배제되지만 CIPS 위안화 대금 결제, 그러니까 중국이 독자적인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CIPS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결제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제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여왔다고 그래요. 물론 세계가 미국 달러와 베이스로 돌기 때문에
완전히 그 달러화 의존도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한 줄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해보자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만큼 너네도 굉장히 힘들어질 걸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미국도 뭐 오늘도 지금 LA 카운티 개솔린 가격이 지금 $7대를 돌파했다는 지금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거는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강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한두 달 참으라고 그러면 참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장기화되면 경제가 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우리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갤론당 $7, $6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그 도대체 개솔린을 언제까지 이런 비싼 개솔린을 넣어야 되는 건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아마 고민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럴 지금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고요. 걱정이에요. 예, 지금 뭐 개솔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서 지금 $7 오르고 지금 뭐 베벌리힐스 이런 데는 이제 $8, $9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한인타운도 조만간 이렇게 되면 $6, $7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제재하려다가 지금 미국이 지금 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아닙니까? 네. 이제 당장 내일 모레면은 금리 인상을 이제 다음 주죠. 죄송합니다. 다음 주죠. 제가 지금 날짜 착각했네. 다음 주에 좀 그 금리 인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의 충격까지 가해지면 물론 금리 인상하는 목적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생기는 건데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가 과연 얼마나 힘을 낼지도 지금 모르겠고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 더 안 좋은 어떤 쪽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요. 고민이 참 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고요. 참 난감한 그런 상황. 가솔린 가격도 말입니다. 어제 보니까 눈금이 반이 있어서 이거 이제 좀 빨리빨리 좀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서 넣었는데 한 10갤런 들어갔는데 50불이 훨씬 넘어버리니까 아이고, 네.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반만 네. 넣는데 반 넣는데도요. 네, 반 넣었는데도 뭐 $50가 56달러가 나와서 야 이거 정말 야단났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미국도 뭔가 좀 대책이 네.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도 굉장히 좀 이 심각한 위기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특히 지금 이 상황이 미국 달러화의 위기일 수 있다는 그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달러 베이스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 위기가 닥쳐도 미국이 가장 빨리 잘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문제는 달러의 위기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제재가 있을 게 예상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줄여왔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 등이 이렇게 제재당하는 걸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죠. 낮추고 미국이 제재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학습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북한을 보면서 러시아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제재가 하고 뭐 러시아를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빼내고 이런 식으로의 대응만 가지고는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러시아도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고 또 러시아가 어려운 만큼 미국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도 러시아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잖아요. 러시아의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그 도움 없이 견뎌내기가 어려운 곳이 이제 유럽인데 따라서 지금 푸틴 대통령도 좀 믿는 구석이 바로 이런 점이 아닌가. 우리를 제재하면 러시아도 힘들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너네들도 우리 못지않게 힘들걸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좀 이 러시아도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과연 어떤 대책인지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제재 조치를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좀 어떤 대책 좀 생각을 좀 조 바이든 네. 대통령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얘기하시면서 네. 미국이 이제 다음 주에 연방준비제도가 네, 금리 그렇죠. 인상 네. 나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쉽게 뭐 인상할 것인가 네. 그렇지 않을 것인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네.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있었죠.
원래 그 이 좀 강경파들에서는 바로 0.5% 보통 예. 0.25% 올리는데 이번에 워낙 물가가 지금 물가 불안이 심각하니까 단번에 0.5%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0.25% 인상을 거의 좀 기정사실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되 좀 어느 정도 이 조절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인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시아 제재 때문에 식량 가격, 에너지 가격 등이 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자칫 그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의 네. 충격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더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금리 인상은 시작은 하지만 연준도 아마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볼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어떻게 경제가 돌아갈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런 걸 좀 모니터링하면서 그 다음에 스텝을 좀 연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좀 경제 정책을 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네. 러시아도 참 힘들겠지만은 미국에도 또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특히 네. 미국이 올해 중요한 선거가 있잖아요. 11월 네.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제 3월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아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푸틴 대통령이 계산하는 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 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참패할 가능성이 있고 야당인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푸틴도 굉장히 장기전을 지금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런지 그 미국인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글쎄 좀 말입니다. 필요한 대책이 네. 나와야 된다는 지적이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